발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취재하실 분 지금부터 촬영하십시오. 이제 소위 1차 선거 경선 결과가 이제 나오죠. 15일 날 발표한다고 그러고 13, 14일 날 여론조사를 하고 일반 여론조사가 80%고 우리 당원들 20%가 되는 그러한 조사 방식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저대로 이제 최선을 다했는데 아쉬운 점은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일자리와 주택 그리고 경제 문제가 가장 지금 국민들의 어떤 소망 사항인데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그런 국민들의 관심과는 다른 그냥 흥미 위주로 보도되고 이런 점에서 적어도 우리 현재 1차 경선 결과를 나타내는데 좀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집중적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언론이나 국민들이 같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공약이 거의 우리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것이라는 게 확신합니다. 지금 무슨 일자리를 제도를 조금 고치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 상황이 절대로 아니다. 경제 어떤 구조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중소 상인들이 대처해야 될 여러 가지 면에서도 지금 개인적으로는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와 같이 일자리 도시를 건설을 해서 일자리 도시 건설을 해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200만 개 첨단 산업 그리고 30만 개 정도 3천만 평에다가 500만 원대 아파트를 건설을 해서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실현도 가능하고 또 문제 해결이 되는 주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서울에다가 아파트 몇만 채 더 짓는 거 가지고 해결이 되지도 않고 또 서울을 자꾸 이렇게 아파트만 많이 건설해서도 안 됩니다. 서울 수도권을 집중화를 막는 것이 국가 전략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이 맨 그런 국민들 일부 잘 모르는 분들한테 그냥 호도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운데 아무튼 그런 아쉬움이 있다. 지금서부터라도 그래도 우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고 또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코로나로 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남대문 시장에 잠깐 들릴 예정입니다만 제가 이제 200조 기금을 마련하겠다 했습니다. 아마도 저 사람이 무슨 또 뻥치나 이러겠지만 제가 어저께 일자리 도시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는데 그것은 특별한 예산을 더 많이 안 들이고 이제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지금 200조 운운하는 것도 뭐냐 하면 저는 소상공인들이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지금 일단 문을 닫게 되면 거의 다시 자영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소상공인들 숫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나마도 또 버티지 못해서 그만둔 한 30-40% 정도는 다른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 700여만 명으로 볼 때 우리 자영업자가 한 200만 명 정도는 다시 자영업을 해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맞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200만 명에 대한 대책을 주로 우선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다시 이 영농 등 이런 그 문화를 바꿔야 된다, 사회. 그래서 그것을 대기업의 산자락을 그러니까 대도시 주변의 산자락을 밭으로 개간해서 우리 그분들이 새로운 생활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대안이 될 것이다. 거기다가 그냥 예산만 때려박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규모를 제가 우선은 100만 명 정도로 볼 때, 그러니까 이제 한 200만 명인데 이것을 한 2억 평 정도, 2억 평 정도를 우선 2억 평 정도를 죄송합니다. 5억 평입니다. 5억 평. 왜 5억 평이냐면 지금 산이 192만 평, 192억 평인데 이것의 한 3% 정도를 해보자. 그러면 이제 대도시 주변에 산자락이 버려져 있는 땅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약 한 5억 평 정도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그야말로 한 200만 명 정도가 살 수 있도록 귀산촌, 귀농, 귀촌, 귀산촌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자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그 산자락 중에서는 국가 땅이 많습니다. 국가 그린벨트지만 국가 산림청 땅이 많아요. 이것을 출연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조 원이니까 저 돈이 어디서 나오나 하는데 저는 재원의 상당 부분을 산림청 땅을 정부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하고, 또 추가로 이제 국가에서 예산을 들이거나 혹은 대기업 혹은 은행들, 이 IMF 코로나지만은 별로 코로나에 오히려 은행 같은 경우는 수혜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들에서도 좀 출연하고 그래서 일종의 펀드를 해가지고 대도시 주변에 있는 그 땅들을 국가 땅 말고 우리가 이제 토지주도 출연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또 우리가 수용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자금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스마트 농업을 하자는 겁니다. 스마트 농업을 해서 예를 들어 1인당 300만 평이다. 300평이다. 이러면 이게 스마트 농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선 그냥 기준을 한 300평으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비닐하우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조그만 전원주택을 해가지고 살면서 거기 어떤 이제 애들 교육이나 이런 걸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돼야죠. 그 주변의 소도시에 출퇴근을 통학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수적인 문제고, 기본적으로 이제 국토를 대개조하자. 제가 이제 지금 일자리 도시의 경우도 대도시 주변에 이것은 특별히 이제 유휴농지인데 논을 1억 평을 개발을 해서 500만 원대 아파트와 아파트 100만 채와 200만 개의 첨단 산업 일자리를 공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대도시 주변에 산 자락을 개간해서 밭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국토를 대개조하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50년 전에 우리가 농민이 70%였습니다. 농민이 70%. 그런데 지금은 농민이 2.8%입니다. 2.8%. 너무 도시로 다 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가는데 지방 혹은 농업 이런 쪽으로 우리 산업 구조도 재개편하고 이러자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옛날식 농업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첨단 농업이죠.
아니 여러분들 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농업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중산층이고 오히려 이런 도시의 빈민들보다 훨씬 더 유복하게 인생을 즐기고 있는 걸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문화가 그동안엔 도시로 몰려왔는데 이것을 지방으로 보내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땅과 어떤 시스템을 시스템을 대비해주면 된다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라플리 200조 정도는 소요가 된다.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국가 토지나 혹은 여러 이런 주변의 산자락을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것들과 아울러서 이것을 이제 투입하는 비용도 국가 혹은 금융권 혹은 대기업인데 금융권에서도 뭐 출자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특히 국가기관 같은 데서는 장기 저리로 융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것으로 제가 주장을 한 겁니다. 좌우간 중소상인들의 대책도 이것이 거의 유일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이러저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거는 그냥 뭐 주장한 거에 한 20%밖에 해당이 안 되고 아니 뭔가 새로운 땅이나 새로운 지역 개발이 되지 않고 어디 가서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렇게 많은 농산물을 한다면 지금도 과잉이라고 볼 때도 있는데 어떨 거냐. 외국으로 수출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외국으로.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그 한류 식품이 아시아권에서 부유층들이 즐기는 그런 식단으로 만들어야지. 또 지금 이미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가자라는 것이죠. 네. 예. 이제 오늘 요 며칠 전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더라고. 사실은 제가 그거를 한 달 반 전에 이미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제 이 변종 코로나가 생기고 이러면서는 사실은 우리 문재인 정권이 했던 정치 방역이 실패였다는 것을 이제 확인해 주는 거죠. 예. 따라서 이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을 하고 빨리 이거를 방향타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뭐 괜히 옛날 얘기 할 필요 없이 바꿔야 되고 그러는 상황에서 지금도 이제 주표 더구 접종률이 얼마가 돼야 된다 어쩌고 그러는데 뭐 사실 그거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아요. 접종을 해야 되고 당연히 그러나 지금 뭐 지금 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잘 관리될 것이 없습니다. 우선 국민들이 지금 마스크 여기서 다 쓰고 있잖아요, 솔직히. 마스크 쓰면은 이게 양쪽이 마스크 쓰면은 95%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비말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있은 소리야. 그리고 열 체크하고 국민들이 더 잘 알아. 아니 자기가 코로나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재인이보다 다 지 몸을 지가 더 생각하지 문재인이가 우리 몸을 어떻게 생각해 주느냐고 괜히 정치 방향으로 못 살게 구는 것만 하는데 그게 소상공인 이 자영업자들한테 피해가 가서 그게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이지 괜히 그 거리두기 등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만 못 살게 굴었지 결국은 백신 접종을 제일 못해서 OECD 중에 최하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위드 코로나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노약자나 기저병 환자들은 특별 관리하고 국가에서 양성 환자나 확진 환자를 이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연수원이라든지 빈 공간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의료 시스템이나 의사들을 잘 배치해서 하고 우리 일반 국민들은 원래대로 가자. 그래서 나는 추석 전에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석 전에 위드 코로나를 해라. 이 사람들이 지금 추석 때 국민들이 많이 만나서 여론화가 될 것을 걱정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10월 3일 날
또 대규모 집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이것을 조금씩 늦췄다가 이제 위드 코로나 하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그 서민들이 멍드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데 이걸 질질 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다 하는 거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잠정적으로 김영란법을 풀어라. 잠정적으로 지금 이제 특히 농축산물 농업민들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풀어라는 것이고 아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을 우선 오늘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의성에 맞게. 이따가 남대문에 가서도 결국은 그런 얘기. 왜냐하면 제가 하는 얘기는 10번 해도 잘 들리질 않아요. 조그만 거 이상한 얘기해도 그냥 언론에 크게 나는데 그래서 그냥 두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예,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 모두가 구조로 이해하고 기자들 질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질문하세요. 짧게 질문하세요. 제가 먼저 한국지 신문 하세요. 예, 여러분 조성민 기자입니다. 좀 외람된 질문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택이라고 하는데 예. 현재 지난주에 그 대학의 정부 지원 제한대학 52개가 발표되었습니다. 또 그에 비해서 또 우리 투표 연령 19세로 낮춰졌습니다. 젊은이들인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생 동기가 아마 젊은이들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교육 문제가 지금 대학도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젊은이들이 대학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되는데 또 출산 문제도 같이 결합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대학 학교를 또 초중고를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 혹시 방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적절치는 않고요. 다만 우리가 하여간 사람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학은 어떻게든지 잘 육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저는 조기 교육 그래서 이제 학제를 644에서 633에서 533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이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 그걸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건 깊은 검토가 없지만 좀 조기 교육을 통해서 왜냐면 애들이 옛날보다 많이 영특해졌거든요. 특히 SNS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지능지수가 빨리 발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또 이제 이 일반적인 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한다면 대학서부터는 아예 이 직업교육과 직업교육성이죠. 그리고 일반 어떤 그 인문성의 교육을 확연히 갈라서 그 직업성을 가르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마에스터 교라든지 이런 것부터 쭉 나아가서 직업을 연수하는 대학. 그래서 이런 대학들을 우리 일자리 도시에다가 제가 설립을 한다고 공약을 했던 거죠.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2캠퍼스, 3캠퍼스, 연세대학교 2캠퍼스, 3캠퍼스 이런 것들을 일자리 도시마다 가서 그 도시에 맞는 그런 맞춤형의 그런 대학교를 건설을 해야 된다, 설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자, 그럼 그다음은 시간이 없으십니다. 우선 AI가 뽑은 20대 대통령 제1위를 네. 올라오신 네. 좀 전에 말씀하신 700만 정도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있죠. 그분들을 향해서 이제 아까 약간 세부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내가 그러니까 후보님 왜 대통령 출마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거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저런 걸 하는 전문가들이 한번 해봤나 봐요. 시뮬레이션을.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발표된 것들 한 180가지 정도를 투입을 했는데 안상수가 1등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표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제 공약성이 제일 좋지 않았을까 하는 거고 또 그것을 공약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나 노하우가 가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게 뭐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 이게 안 뜨는데 그건 사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대로가 돼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그 엉뚱한 사이다 발언이나 거짓말이나 혹은 뭐 달성 가능하지 않는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노출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언더덕이 되는데 아주 명확하게 어떤 공약이나 이런 걸 놔두고는 제가 역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다 해서 중간에 제가 저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블라인드 정책 컨테스트를 하자. 뭐 유나무게를 놓고 정책을 놓고 아나무게를 놓고 정책을 하면은 정책이 이렇게 내게 좋아도 유나무게 쪽으로 좋은 쪽으로 보일 수가 있으니까 사람을 제거하고 사람을 빼고 이제 공약만 해보자 했는데 당에서 그걸 안 하더라고. 자, 그럼 그 다음 질문 보시죠. 예. 후보님, 저는 인터넷신문 전국뉴스 김진국 기자입니다. 예. 후보님께서 일자리 대통령, 즉 CEO 대통령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하고 또 다른 후보와 비교해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제일 궁금합니다. 아주 제가 아주 단언적으로 얘기하지만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한 2년 후쯤에 안상수가 대통령이 안 되면 나라가 굉장히 더 어지러워질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문재인이 이제 그만두는 거니까 이제 민주당이 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오늘도 보니까 뭐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골세, 사글세 값이 올라서 어디 진짜로 길바닥에 나왔는 거예요. 100만 원씩이 된대요. 조그만 것도 있고 아침에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게 더 심화될 거거든.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면은 아예 나라가 그냥 막 폭삭 가라앉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도 뭐 여론조사에서 인기가 뭐 20%다 30%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내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당에서 하더라도 그와 같이 엉터리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이런 그 양극화 문제에서 이런 그 경제 그 생태계가 파괴가 되면서 역시 이제 중요한 게 양극화죠. 경제는 발전을 합니다. 외형적으로.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성장률은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수출 위주로 많이 되고 있고, 근데 이게 고용이 별로 없어요. 파급 효과가 이제 그전 같지 않다. 대부분이 AI화되고 기계화되고 또 소프트웨어 산업들이 발전하기 때문에 고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대로 하면서 뭐 어떻게 조금 더 그냥 문재인 정권이 한 정책이나 좀 바꿔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뭐 해결이 되겠지만 절대 해결책이 없다. 저와 같이 국토를 대개조해서 그릇을 다시 만들어야 돼. 그릇을.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내가 아니면 뭐 이런 아이디어만 받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 리더십이 없이는 안 돼요. 되질 않아요. 이것을 그냥 뭐 그러면 책 보고 뭐 이렇게 갖다 그냥 대통령이 책 하나 갖다 놓고 그대로 하면 다 윤홍원 대통령이 되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제가 그것은 역시 이제 바다를 도시로 만든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다가 도시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논이나 산자락이 하는 건 일도 아니야. 근데 거기에 어떤 이게 작동이 되게 여러 가지 그 생활이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게 하는 그런 복합적인 리더십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장담합니다. 2년 후에 과연 얼마나 좋아질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예. 다행히 신성백이라든가 코로나19 쪽은 일자리 찾고 집계를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보건국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부의 대처 어떻게 보시는지? 뭐 그냥 코로나를 감기처럼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다만 감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병원을 만들거나 노약자를 특별히 관리하지는 않는 거니까
노약자나 기저병 환자들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해야죠. 특별 관리를 하고 그분들은 뭐 집에 격리도 하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양성으로 됐거나 확진 환자들은 말씀대로 이제 이런 연수원이나 이런 데가 비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비대면 사회이기 때문에 멀쩡한 아주 최고의 시설들이에요. 거기를 병실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음압실이나 응급실을 갖다 설치하고 의사들을 파견하는데 의사들이 전문의는 몇 명 가 있고 대신에 반면에 이제 공무원들이 상당한 의술이 있잖아요. 상당한 수준의 지적 그 기반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코로나에 관한 기술을 의술이랄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해서 그 케어가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놓고 일반인들은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럴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를 죽기 전에 굶어 죽어. 자, 그럼 이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책사거리를 할 때 예타를 면제하는 기준이 사실은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 부분이 잘 안 지켜진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좀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예타를 정무적 판단을 하라고 한 것이 사실은 저 안상수입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하도 이제 우리가 서민들 경제가 어려운데 서민들 경제는 그래도 건설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4대강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 정부에서 건설에 대한 얘기를 못해. 그래서 건설이 너무 많이 찌그러들어서 너무 예타에 신용하지 말고 정무적 정치적 판단도 가끔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무분별하게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내가 크게 업데이트는 안 돼요. 업데이트는 안 돼 있는데 너무 무분별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마 특히 GTX 같은 것에서 연재가 좀 됐을 거예요. 그런데 GTX는 지하 50m 미만에서 건설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러저런 이러저런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없고 또 여기다가 민자를 하게 되면은 너무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아도 좋지 않느냐. 민자로 해서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인프라 구축이기도 하고 건설을 통해서 경제를 부흥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그러나 이제 그 큰 틀에서는 여러 가지 원칙이 또 계속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 기자님 질문하시죠. 예, 타임즈 정상 기자입니다. 안상수 후보님은 대통령 후보이십니다. 네.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은 북한까지 쳐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한반도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다. 한반도 부속 영토라기 때문에 북한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상수 후보님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시고 정확하게 했는데 대한민국 그리 맞는데 지금 우리 한간에 들리는 이야기로 지금 여권의 주자들 뒤에는 북한의 통정부가 개입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만의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꾸 점수 올리고 그는 걔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선동의 전문가들인데 그래가지고 안상수 후보님이 좀 언론에 주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먼저 북한 지역에 대한 견해 좀 말씀 좀 해주시면 먼저 좀 말씀을 듣고 제가 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파 지도자 중에서는 북한이랑 가장 소통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제가 2005년 5월 31일 날 가서 3박 4일 동안 이제 북한에 있었는데 역시 이제 북한이다 보니까 아침 일찍 갔다가 저녁 늦게 오니까 3박 4일이지만 4일 동안 꿀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 그런 효과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세안 게임을 공동 유치하자는 거였었고 사실은 제가 북한에 그때 갔을 때가 노무현 대통령이 박지원이를 깜빵에 넣어가지고 한 2년 동안 남북 교류가 없었을 때였어요. 근데 내가 북한에 간다고 그래서 당시에 반기문 외교 통상부 장관이 나한테 부탁을 하기를 북한에 가서 남북 교류를 좀 활성화하도록 해달라. 왜
통미동남을 계속 유지하느냐. 이래서 내가 전달을 해가지고 그해 9.19 선언을 결과시키는 그런 단초도 열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2007년에 북한에 가서 아니 게 아니라 MB가 대통령 당선되기 직전에 북한 측하고 교류해가지고 지금 통전부장예견 김양건 씨를 만났고, 김양건 씨가 우리 남쪽에 와서 송도에 같이 가서 대화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 남북이 이렇게 같이 교류가 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살로몬 브라더스가 예견대로 우리 남북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해외에 우리 8천만 동포가 잘 결합이 되면 세계 2대 강국이 될 수 있다라는 가설에 동조하는 편이죠. 남쪽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북한의 저렴한 임금과 땅이 결합이 되면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그야말로 2대 강국이 될 것이다, 이런 가설에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추가 질문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는데 안 후보님이 아주 점수를 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뭔가면은 현재 뭐 저희들 뭐 언론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는데 북한에 지금 쌀이 80만 톤인가 100만 톤 모자란다 필요하다 그러거든요. 어차피 여기서 누가 좋지 않으면은 이년 통일장관한테 계속 5만 톤, 그보다 당했지만 10만 톤 계속 줄 겁니다. 아무 어느 것도 없이 계속 줄 거거든요. 그래서 안성수 후보님 점수 딸 수 있는 방법은 쌀 100만 톤 지원한다 말씀하시고 공짜로 줄 수는 없다. 북한 수용소에 해치하라. 예? 공짜는 유엔 논의이기 때문에 공짜는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예? 어차피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아주 점수를 많이 유수 초준 잘 수 있고, 또 국군 포로도 보내라. 그러면 더 곱하기 이해할 수 있다. 이거 하면 말씀하시면은 언론에 주목받을 겁니다. 완전 이슈 될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할 생각 없으신가요? 한번 그렇지 않아도 한두 번 말씀하셔서, 근데 오늘 중으로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서 내일 우리가 기자회견도 해볼 생각인데, 그걸 할지 하여간 지금 이제 마무리 기자회견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게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잠깐. 예. 한테 말씀. 네. 뜬금없다. 저는 그게 여러 가지 악유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쌀 보관료 때문에도 과거부터 계속 있어왔던 얘기거든요. 나는 이제 그 전에는 남북 관계가 이제 핵 문제 등이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되기 전에 완화되기 전에 그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과거에는 입장이 있었죠. 내가 농해수위원이고 너무나 잘 알죠. 지금 갑자기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놈들처럼 오면 하루에도 10번씩 변하니까 뭐 이재명식으로 오면 뭐 얼마든지 되는데, 조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여튼 경제부 또는 맨날 쉬운 게 아닙니다. 알지만은 무슨 공을 북한에 넘기는 이야기입니다. 자, 수용소를 해체하면은 수용소를 네. 들었으니까. 네. 자기 해체 쉬운 게 아니거든. 네. 그 제스를 한번 써주세요. 그냥 보도 자료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지. 아니 제스 필요하면 그까지 돈 안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도 자료로 그렇게 한다. 내가 기자회견을 할 때는 내일은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15 이슈 선점이니까. 예. 그 합동은 나중에 마지막으로 하시고 이동하시고 마무리 네. 그러시죠. 마무리 말씀. 한 말씀하시고. 여기 지금까지 뭐 다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내일 모레 하여간 앞으로 월화의 여론조사니까 뭐 하실 수 있는 대로 그냥 계속 오늘뿐 아니고 며칠 동안 계속 좀 저희들 하는 걸 잘 보는 좀 해주세요. 예. 그럼 이따가 또